니들 같은 쓰레기들 잘방 없으니까 당장 나가. 쓰레기? 이 늙은이가 노망 들었나?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야. 시궁창 냄새 난다면서 왜 남의 집에서 자냐고 네 주둥이로 얘기했잖아. 니들은 왜 내 집에서 자려고 해? 자식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나가라니? 제 정신이냐고요? 그러는 니들은 나 하룻밤 자는 것 가지고 온갖 눈치 줘서 먹은 게 다 체할 정도였다고. 길 가다가 벼락을 맞을 것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몸서리 쳐지는데 눈치껏 갔어야지.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꾸역꾸역 아들 집에서 자려는지 왜 그렇게 상식이 없어요? 민폐나 끼치고. 민폐? 오냐, 너 말 잘했다. 여기 내 집이니까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나가. 그게 배알이 꼬여서 이러는 거예요? 이 밤중에 어디 가라는 거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엄마, 속 좁게 왜 이래? 막무가내로 가라니 어이가 없네. 닥쳐, 그 주둥이 안 닫아. 니들 있으니까 썩은 내가 온 집안에 진동해. 내가 불편해 죽겠다는데 왜 안 나가? 내가 쫓아낼까? 네 발로 기어나갈래? 자기 집에서 왜 자냐며 저를 내쫓은 아들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와 모멸감을 그대로 되갚아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사는 72세의 송미령입니다. 50년 전 농부였던 남편에게 시집와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제가 벼농사를 지으며 알콩달콩 2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뭐가 급한지 20년 전 먼저 저를 떠났고 저는 평범한 농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일궈놓은 노는 제법 커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기 바빴어요. 그래도 가을 수확철이 되면 1년 동안의 고생스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벼베는 날은 동네 사람들이 콤바인을 대동해 일을 도와줬어요. 바쁜데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도와야죠. 형님 없이 형수님 혼자 이 어려운 농사 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고생은 무슨. 이게 다 우리 식구 먹여 살리는 돈이다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 하여튼 형수님 체력이 대단하세요. 그럼 슬슬 콤바인 시동 걸어볼까요? 형수님, 콤바인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게 아직 서툴긴 한데 천천히 해봐야지. 매년마다 마을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기도 염치가 없어서 아예 농기계 운전 자격증을 따서 제가 직접 콤바인을 운전했어요. 시원시원하게 잘리는 벼를 보면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한창 추수를 하고 있는데 고향 친구 미양이가 먹을 걸 챙겨왔어요. 좀 쉬었다 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 집에서 먹는 거 가져왔어. 파전이랑 비빔국수 말아왔으니까 시원하게 먹어. 영철이도 욕받네. 비빔국수가 딱 땡겼는데 잘 됐네요. 팍팍 먹어. 영철이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빠르네. 그러게 나 혼자면 엄두도 안 나지. 매콤달콤한 게 입맛이 확 도네. 여자 혼자 쌀농사 짓는 게 보통 일이야? 그러다 골병 나. 그래도 이게 돈이 되잖아.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는 어떻게든 해야지. 하여튼 억척이라니깐. 이렇게 또 수확한 쌀을 내다 팔면서 제 통장은 불어났지만 한평생 농사 짓다 보니 제 몸은 골골해져 갔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 병원을 들락날락거렸어요. 혼자서 읍내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지만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의사는 이제 힘든 농산일을 쉬라고 하지만 아들, 딸 결혼시키기 전까지는 농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새벽에 또 논에 나가서 일을 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그 덕에 딸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신혼집을 사줬고 둘 다 서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다들 살기 바빠서 전화도 뜸하고 저도 막상 자식들에게 선뜻 전화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무릎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바쁘니? 엄마가 어쩐 일이세요?
너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 엄마 무릎이 계속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될 것 같대. 그 정도로 안 좋으세요? 몰랐네요. 제가 서울에 병원 알아볼게요. 그래 주겠니? 그 연세에 너무 힘들게 농사 지으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죠. 쉬엄쉬엄 하세요. 요즘은 무릎이 욱신거려서 오래 일하지도 못해. 엄마 저 일해야 돼서 병원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그래, 일하거라. 그만 끊으마. 그래도 이럴 때는 자식이 있으니 든든하네요. 며칠 후 아들이 좋은 병원을 소개해줘서 서울로 가서 진료를 받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 딸이 병원에 왔어요. 엄마 고생했어. 무릎 통증은 괜찮아? 많이 아플 거라는데. 이 정도 아픈 건 견딜만해. 수술이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어머니. 이제 수술도 하셨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 다들 걱정해주니 고맙구나. 이때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서 수술 결과를 얘기해줬어요. 어르신, 수술은 아주 잘 됐어요. 수술이 끝나도 통증은 계속 올 거예요.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힘드시니까 그동안에는 관절에 무리 가는 힘든 일 하시면 안 되십니다. 대신 가벼운 걷기 운동 하시는 건 좋으세요. 그리고 3개월마다 1년에 4번은 꼭 정기검진 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럴게요.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방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무리하지 마시라니까 벼농사 그만두셨으면 해요. 그 넓은 논을 엄마 혼자 농사 짓는 게 너무 무리예요. 안 그래도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렇다고 농사꾼이 일 안 하면 병 생기니까 소일거리로 니들 줄 채소나 좀 키우려고. 그러세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전화드려서 안부도 묻고 찾아뵐게요. 평소에 내가 전화 안 하면 문자 한 번 없던 며느리가 예의상 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딸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검진 받으러 오면 진호 집에서 자고 며칠 푹 쉬다 가시면 되겠네? 네? 상의도 안 하고 왜 형님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요? 딸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시죠. 안 그래요, 어머니? 나야, 뭐 어디든 상관없지. 그럼 이렇게 하자. 검진 날이 4번이니까 2번은 우리 집에서 자고 2번은 누나네 집에서 주무시는 걸로. 며느리와 딸은 마지못해 수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사건이 되리라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아들 진호는 45세로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며느리는 40세이고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본 인상은 잘 웃지도 않고 차가운 인상에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말투가 좀 거슬렀어요. 딸은 47세로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다 보니 연락도 뜸하고 태백에 오는 일은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됐어요. 딸은 어떻고요? 결혼 전에는 자주 태백에 내려와 농산일도 잘 거들더니 결혼하고 애까지 생기니 점점 소원해지더라고요. 자기 가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싶다가도 전화도 잘 안 하는 딸이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오늘처럼 병원에 자식들이 다 모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기억조차 잘 안 나네요. 제 수술 때문에 이렇게 자식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전 마음이 흐뭇했답니다.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일이 바빠서 오늘 못 왔다고 딸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대신 수술 비용은 사위가 거의 다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헤어지면 또 언제 보려나. 제 마음은 벌써 공허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하자 아들이 차로 태백까지 데려다 줬어요. 의사와 자식들의 당부대로 전 쌀농사를 접고 작은 밭을 매입해 고추와 오이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무농약으로 직접 키운 채소를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에 밭농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력에는 서울 병원에 정기검진 하는 날을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벌써 이번 주로 다가왔더라고요. 친구 미양이가 삶은 옥수수를 들고 집을 찾았어요. 옥수수가 잘 삼겨져서 같이 먹으려고 왔어.
잘 왔어, 미향아. 쫀득하니 맛있네. 병원 검진하러 언제 가? 이맘때라고 한 것 같은데? 귀신같이 잘하네. 내일 모레야. 혼자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려면 힘들겠네. 서울 지리도 모르고 헤맬 수 있으니까 일찍 출발해. 안 그래도 첫 차 타고 가려고. 진호나 며느리한테 말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지. 걔네들 직장 다니는데 뭘 번거롭게 해. 검진하고 아들 집에서 자고 다음 날에 오려고. 검사가 1년에 4번이라 2번은 아들 집, 2번은 딸네에서 자기로 했어. 잘 됐네. 자식들 집 골고루 자고 오면 좋지. 가면 며느리랑 딸이랑 곰살 맞게 오죽 잘해줄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손주랑 오붓하게 지내고 와. 우리 사는 낙이 뭐 있겠어? 자식 손주들 봉양받고 얼굴 보는 게 최고지. 그럼 아무 이유 없이 불쑥 아들네 가는 게 멋쩍은데 병원 검사 받고 겸사겸사 가니까 좋은 핑계거리도 되고 좋지.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서울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검진하러 가는 날, 저는 아들네 줄 고추와 오이를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는 동안에 눈을 좀 붙였어요. 3시간여 만에 터미널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나 지금 터미널에 도착했어. 일찍 도착하셨네요. 병원까지 가는 길은 잘 아시죠? 너가 알려준 대로 잘 찾아갈 수 있어. 진료 끝나고 나면 2시쯤 될 것 같은데 집에 누가 있니? 집사람이 오늘 어머니 검진 받는 날이라 회사에 반차 쓰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나 진료받고 바로 너네 집으로 가면 되겠네. 네, 그러세요. 도착하시면 은주한테 전화하시고요. 오냐? 얼른 일해라. 전화 끊으마. 며느리가 휴가를 내고 집에 온다니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병원이 주말에는 진료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택시 타기엔 너무 비싸서 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전철을 타고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을 갈아타고 기다리다 보니 벌써부터 진이 빠지더군요. 출근 시간이라 전철엔 사람들로 꽉 차서 내 큰 가방이 눈치가 보일 정도였어요. 또 새벽부터 이동하느라 무릎에 무리가 갔는지 욱신욱신한 게 자리에 앉고 싶지만 경로석도 만석이라 내내 서서 가는데 진땀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좀 주더라도 택시를 탈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다시 내릴 수도 없고 겨우 버티며 병원에 도착했어요. 접수를 하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그러고 보니 아침을 안 먹은 터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허기가 지더라고요. 빵이라도 사러 가고 싶었지만 번호순으로 검진을 받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어요. 살짝 졸음이 밀려와서 눈꺼풀이 막 감기려던 그때 제 번호를 부르더군요. 의사는 각종 검사기기로 제 무릎을 살펴보고 문진을 하는데 채 10분도 안 걸렸어요. 다행히 이상이 없으니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중 조절을 잘하라는 당부를 하더군요. 허기도 지고 피곤해서 아들 집 갈 때는 택시 타고 가야겠네. 짐을 조금만 가져올 걸 괜히 많이 갖고 와서 더 힘드네. 아들네는 병원에서 멀지 않아서 택시를 잡아 타고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오는 터라 몇 동인지 헷갈려서 대충 아무 곳에나 택시를 내려달라고 했어요. 양손에 짐보따리가 한가득이라 낑낑대며 아파트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저 멀리 경비실이 보여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108동이 어딘가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다 똑같아서 헷갈리네요. 얼추 잘 찾아오셨네요. 저기 왼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맨 안쪽이에요. 아, 고마워요.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건 내가 농사 지은 오이인데 드셔보세요. 아유, 뭘 이런 걸. 공짜로 받기만 하면 죄송하니 제가 짐 좀 들어드릴게요. 이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감사해요. 경비원은 아들네 집 아파트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짐을 들어다줬고 연신 허리 굽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새벽부터 태백에서 올라와 병원 진료받고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피곤하고 빨리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사실 배도 너무 고파서
엘리베이터가 아들 집이 있는 10층에 서자마자 얼른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현관문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져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계를 보니 2시여서 며느리가 와 있나 보다 싶었죠. 근데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어? 왜 문을 안 열지? 다른 거 하느라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나? 다시 초인종을 2-3번 누르고 현관문에 귀를 댔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어요. 아까는 헛기침 소리가 나더니 초인종을 누르니 왜 조용하지? 분명 집안에 며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을 안 여는지 의아했어요. 도어락 비밀번호는 아들 며느리 사생활이라 처음부터 묻지도 않았고 굳이 알고 싶지 않아서 초인종만 누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한참을 기다렸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호야, 지금 너네 집 앞에 와 있는데 벨 눌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네. 이상하네. 이 시간이면 집사람이 집에 와 있을 텐데요. 아직 오는 중인지 너가 한번 전화해봐. 네, 엄마. 제가 통화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계단에 앉아서 아들 전화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 어쩌죠? 집사람이 회사 일이 바빠서 반차를 못 썼다고 하네요. 지금 회사래요. 아, 그렇니? 그럼 어쩌지? 저희 아파트 정문 쪽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바쁜 일 처리하면 휴가 신청해서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대요. 그래,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일 방해되면 안 되지. 알았다, 그렇게 하마. 전화를 끊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졌어요. 분명히 집안에서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 집에 없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가는 척 연기를 했어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커피숍에 가서 기다려야겠네. 아유, 이 무거운 짐 다시 들고 가야겠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집 앞에서 현관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집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더니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나더라고요. 아니, 이것이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없는 척을 한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생각이 많아져 땅만 보며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짐을 들어줬던 경비원이 뛰어서 제 쪽으로 오더군요. 어르신, 왜 다시 나오셨어요? 집에 사람이 없던가요? 아, 내 아들네 온 건데 일이 생겼는지 없네요. 아유, 저런. 저 무거운 짐 들고 어디 가기도 힘드실 텐데. 아파트 입구 쪽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거기 계시면 될 거예요. 그냥 이 근처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려고요. 그러실래요? 저기 놀이터 보이시죠? 놀이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작은 공원이 있으니까 거기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야겠네요. 번번이 감사합니다. 경비원이 알려준 대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회사라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진호한테 얘기 들었다. 일이 바쁘다고. 네, 하필 오늘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저 일 마무리하면 3시간 후에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려? 아범한테 아까 말했는데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 잘 마무리하고 와. 며느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집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나를 속여. 당장이라도 따지고 묻고 싶었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참아보려 했어요. 3시간 동안 멍하니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기가 막혀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멀쩡히 아들집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대놓고 나를 멸시하는데 내 처지가 너무 비참했어요. 배가 고프다 못해 이제 감각도 없어졌고 너무 피곤해서 가방 하나를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워서 잠들었어요. 잠결에 아이와 엄마인 듯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 할머니 거지인가 봐. 불쌍해. 돈 줘도 돼? 저런 사람한테 함부로 말 걸지도 말고 돈 같은 거 주면 안 돼? 요즘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무슨 해코지 할 줄 몰라. 할머니라고 안심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엄마. 이제 하다하다 거짓 취급까지 당하다니. 누운 제 볼 위로 한 줄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래도 1시간 정도 자고 나니 피곤이 조금 풀린 듯해서 앉아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저만치서 며느리가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표정은 굳은 채 얼굴은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짐도 많고 걸어서 한참 나가야 돼서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마치고 온 거야? 네, 지금 마치고 왔어요. 지금 올라가시죠. 며느리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지금 회사에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였지만 참고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집에 들어가자 며느리는 내가 들고 온 짐이 내내 신경 쓰였는지 그것부터 뭔지 묻더군요. 그 보따리는 뭐예요? 왜 이렇게 짐이 많으신 거예요?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고추와 오이야. 마트에서 사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게다. 좀 많이 담았더니 짐이 한가득이구나. 뭐하러 이 많은 걸 가져오셨어요? 마트에도 좋은 채소 얼마나 많이 파는데. 그러더니 자세히 보지도 않고 보따리채로 주방 구석에 밀쳐놓더라고요. 내가 정성스럽게 키운 채소들을 쓰레기 취급하다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기분이 언짢았어요. 며느리의 은근한 구박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좀 시장하구나.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네. 그럼 빨리 식사하셔야겠네. 근데 어쩌죠? 지금 집에 밥 해놓은 게 없어서 누룽지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빨리 해드릴게요. 아니 시애미가 왔는데 누룽지를 먹으라고. 아들 집이고 집주인도 아닌 터라 괜히 나설 수가 없어서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만 했어요. 팔팔 끓는 누룽지를 식탁에 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더니 김치와 오징어 젓갈을 식탁에 놓더군요. 누룽지에 이거면 충분하죠. 제가 요즘 바빠서 장을 못 봐서 반찬이 없네요.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며느리는 무언의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인 터라 누룽지를 단숨에 먹었는데 그걸로는 허기를 면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만들어서 먹고 싶은데 우리 집 주방이 아니니 내가 함부로 요리도 못하겠고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애미야, 너도 저녁 먹어야지. 내가 찌개 좀 끓이고 쌀 안 칠까? 전 저녁은 간단하게 과일이랑 토스트 한쪽 먹으니까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왜 어머니 배고프세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어서 저녁 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다, 난 배불러. 알았다. 행여나 며느리가 날 밥만 축내는 뒷방 늙은이 취급할까봐 배고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아들 집에 있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는지 마음 편히 소파에 눕지도 못하겠더군요. 새벽부터 와서 검진받고 또 3시간을 기다리니 녹초가 되어서 얼른 자리에 눕고 싶었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은근히 내게 피곤하시지 않냐고 묻기를 바랬는데 제 쪽으로는 전혀 시선을 두질 않더군요. 어색한 공기가 분위기를 더 무겁게 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애들은 몇 시에 오니? 우리 민준이 민호 안 본 지도 오래됐네. 학원 갔다가 밤 10시나 돼서 와요. 한창 공부할 때잖아요. 대화는 한마디 이상 이어지질 않고 뚝뚝 끊겼어요. 이때 침묵을 깨고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걱정돼서 빨리 왔어요. 밖에서 많이 기다렸죠? 이 사람이 일이 바빠서. 일하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마음 쓰지 마. 원래 이렇게 늦어? 지금 8시인데 저녁은 어떻게 했어? 거의 매일 야근이라 회사에서 먹고 와요. 엄마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 쉬고 계세요. 나 좀 씻을게요. 며느리가 아까부터 계속 아들을 쏘아보며 눈치를 줘서 아들은 부랴부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딱히 할 일도 없고
수건이 하나 보이길래 물에 적셔서 장식장이며 소파,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길래 닦고 있었어요.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며느리가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어요. 이 젖은 수건으로 브라운관 닦으면 어떡해요? 이게 얼마짜린데?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세요?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뭐가 어째? 누가 이 비싼 텔레비전을 물수건으로 닦냐고요? 부드러운 용으로 살살 닦아야지. 왜 이렇게 상식이 없냐고. 기스난 거 아니야? 며느리의 막말에 속에서 부글부글 끓였지만 아들 앞에서 추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나는 걸 꾹 참았어요. 며느리는 투덜투덜 대면서 내 손에 있는 수건을 뺐더니 신경질적으로 욕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건 마치 나한테 하는 행동 같아서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때 며느리가 코를 킁킁 대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네. 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수구 구멍에서 냄새가 나나? 아니 저기 어머니 쪽에서 나잖아. 이제 하다 나보고 냄새까지 난다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제 쪽을 봤지만 저는 애써 못 들은 척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엄마, 아직 안 씻으셨죠? 오늘 검진 받느라 힘드셨을 텐데 얼른 씻고 주무셔야죠. 그래, 씻어야지. 며느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비수를 꽂는데 신경이 쓰여서 머리가 지끈 아팠어요.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으니 더 미칠 지경이었죠. 누구 하나 오늘 검사는 잘 받았냐, 무릎은 어떠냐,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저를 마치 여관에 투숙하는 손님 대하듯 무심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밤 10시가 되니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인 두 손주 녀석이 집에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안 보던 사이에 우리 할머니 더 예뻐졌네? 사내 아이들이었지만 곰살 맞아서 저를 꽉 안고 애교를 부리는데 며느리에게 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두 손주를 보니 오늘 새벽부터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잊혀지고 아들집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어느새 밤 11시가 되었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먼저 내게 잠자리 얘기를 꺼내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셔야죠. 그래. 나 어디서 자면 될까? 방이 3개라 애들끼리 한 방에 자게 하고 엄마는 따로 주무시게 해야겠네. 안 돼요. 애들 새벽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죠. 엄마, 그러면 나 공부하는 동안에 할머니 내 방에서 주무시게 하면 되잖아. 나 스탠드불 켜고 조용히 공부하면 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 할머니 핑계 대는 거 아니야? 얼렁뚱땅 농땡이 치려고.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할머니 주무실 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괜히 나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해져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때 며느리가 꺼낸 말은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할머니 거실에서 주무실 거야. 니들은 얼른 공부해. 며느리는 이불도 아닌 야외에 놀러 갈 때 가져가는 돗자리 매트를 거실 바닥에 펼치고 베개와 얇은 이불을 가져와서 잠자리를 준비하더군요. 이 매트 깔고 자라고? 네, 어머니 1년에 한두 번 저희 집에 오실까 말까 하는데 이불을 사기도 그렇고 마땅히 깔고 주무실 요이불이 없네요. 하룻밤 주무실 건데요. 아니, 아무리 하룻밤 자는 거라지만 여행 갈 때 까는 돗자리는 너무 심하지 않니? 겨우 하룻밤 자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이세요? 밤도 늦었고 손주들 공부하는데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아서 겨우 참고 입을 꾹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들은 그걸 지켜보면서도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게 더 괘씸했어요. 아들 하나 있는 게 엄마는 안중에 없고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꼴이 한심스러웠어요. 피곤했던지 등을 대자마자 골아 떨어졌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들 부부 방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오늘 가실 때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애들 학교 태워주고 나 회사까지 태워주려면 시간 빠듯한데 언제 터미널까지 어머니 모셔드린다는 거야?
그냥 택시 불러주면 되잖아. 그래도 엄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진짜 이래저래 사람 피곤하게 하네. 어머니 말이야. 왜 자꾸 남의 집에서 자려는 건데?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실에서 편하게 텔레비전도 못 보고 옷도 편하게 못 입고 진짜 내 집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이해해. 엄마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검진 때문에 이번에도 온 거잖아. 검진 받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 3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왜 굳이 꾸역꾸역 남의 집에서 자려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머니 몸에서 시궁창 냄새 나는데 구역질 나서 진짜 미치겠어. 시골 할망구 티 낼 일 있냐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여놓으며 짜증을 내더군요. 아들은 처음에는 저를 옹호했지만 결국은 자기 와이프 두둔을 들었어요. 알았어. 다음부터 검진 받으러 오실 때 누나 집에서 주무시라고 얘기할게. 부모가 자식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싫은지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아들 며느리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이 집에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더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들 며느리가 깼는지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근데 왜 옷을 다 입으셨어요? 지금 6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태백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돼서 니들 일어나면 얼굴 보고 가려고 기다렸다. 그냥 갈까 했는데 그래도 경우가 아니지 싶어서. 이 새벽에 집에 가신다고요? 아침 식사도 하시고 천천히 가시지. 니들 얼굴 봤으니까 가마. 어쩔 수 없죠. 안녕히 가세요. 내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애들이랑 집사람까지 태워다 주려면 늦었어. 나 2다리 튼튼하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니들은 신경 꺼. 하룻밤 잘 재워줘서 눈물 나게 고맙네. 엄마,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말투가 왜 그래?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왜 이러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더군요. 더 이상 두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가방을 들고 휙 현관문을 나가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붙잡지 않더군요.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태백행 고속버스를 올라타고 가는 중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나 어제 검진 받고 진호 집에서 자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뭐? 이렇게 일찍 간다고. 진호 집에서 좀 더 쉬었다 가지. 그럴 분위기가 아냐. 고향 것들 같으니. 내가 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2번 갈까 말까 하는데 그 하룻밤 자는 것도 뭐가 그렇게 싫은지 애미는 밥 없다고 누룽지를 주질 않나? 거실에서 돗자리 펴서 자라는데 그게 말이 돼. 올케가 그랬다고? 이거 못 쓰겠네? 무슨 개만도 못한 짓이냐고. 내가 너무 분하고 철양에서 그 집에 1분 1초도 있기 싫어서 서둘러서 나왔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검진 받으러 오면 나 다시는 진호 집에 안 가고 싶어. 너 집에서 자고 가려고. 괜찮지? 방금 전까지 개거품을 물며 며느리 험담을 하던 딸은 갑자기 말을 우물쭈물했어요. 우리 집? 사실 우리 집은 진호 집보다 훨씬 좁아서 최서방이 불편해할 거야.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야근이다 뭐다 해서 신경 날카로운 사람인데 엄마가 우리 집에서 자는 건 좀 그렇지. 엄마도 사위 눈치 보느라 마음 불편할 거 아냐. 그래서 네 집에 오지 말라는 거냐? 잠깐 들르는 건 괜찮지만 자는 건 안 돼. 그때 병원에서는 그냥 한 말이었지 그걸 고지고대로 들은 거야? 당연히 아들 집에서 자는 거지. 누가 딸 집에서 자? 아들이나 딸이나 둘이 똑같네. 내가 니들 낳고 미역국을 괜히 먹었네. 싹퉁머리하고는. 딸마저 난색을 표하는 모습에 자식들에게 염증을 느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군요. 친구 미양이에게 전화를 걸어 답답함을 하소연할 참이었어요. 미령이니? 지금 아들 집이야? 아니, 태백 가려고 버스 타고 가는 중이야. 벌써 집에 온다고? 오늘 하루 외식도 하고 좀 쉬었다 오지. 무슨 일 있었어? 미향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애들은 우리 맘 같지 않더라. 아픈 내가 그 멀리 서울까지 갔으니 나를 잘 챙겨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어. 내가 지들한테 뭔 잘못을 했다고 하루 자는 것도 그렇게 싫어서 온갖 싫은 티를 다 내고 눈치를 주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 그렇게 아들 집에서 당한 치욕스런 얘기를 다 털어놓으니 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아작아작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그게 부모한테 할 짓이야? 잘 왔어. 그런 것들한테 눈치 보면서 거기 더 있을 필요 없지. 자식 다 필요 없어.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 다 버려. 얼른 와. 속에서 천불 나는데. 오면 파전에 동동주 한 잔 마시고 기분 풀어. 자식들 싹 다 잊어버려. 내 맘 알아주는 건 고향 친구밖에 없네요. 그렇게 통화하고 나니 상처받았던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날 아들집에서 당한 끔찍했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기회를 봐서 제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고 싶었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 후 추석을 맞아 집에 오겠다는 아들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명절 때마다 자식들 힘들까봐 혼자 재료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오롯이 저 혼자 감내해 왔어요.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며칠씩 몸살을 앓았지만 자식들 보는 낙으로 참고 견뎌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기로 말이죠. 우선 시장에 가서 명절 음식 만들 식재료들을 사다 놨어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뒀죠. 추석 당일 오전에 아들 부부와 손주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새벽 일찍부터 나섰더니 배고프네. 뭐 먹을 거 없어요? 냉장고에 찾아봐. 뭐야? 냉장고가 텅텅 비었잖아. 명절 음식 안 했어요? 원래 엄마 전날에 전 부치고 음식 다 해놓잖아요. 주방에 이 식재료들은 다 뭐예요? 채소며 고기 하나도 손질을 안 했네. 맞아. 이제 네가 식재료 다듬고 명절 음식 해. 저 혼자 이 많은 걸 다 만들라고요? 저 못해요. 못하긴 뭘 못해? 매년 나 혼자 음식 만들 때 니들은 뭐 했어? 거들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저 먹기만 했잖아. 이 늙은이도 하는데 새파랗게 젊은 너는 금방 하지. 지금부터 부지런히 채소 다듬고 음식해. 며느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불만이 가득했지만 단호한 저희 태도에 마지못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지시만 내리는데 통쾌하더군요. 전 다 찢어지겠네. 틈 안 벌어지게 잘 좀 붙여. 넌 이 정도 상식도 없어? 전 부치는데 갑자기 무슨 상식 얘기예요? 네가 그랬잖아. 난 상식이 없어서 텔레비전 브라운관을 물수건으로 닦았다고. 전 부칠 때 얇게 사이 안 벌어지게 붙이는 게 상식인데 넌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나씩 내가 당한 만큼 며느리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참이었어요. 이번엔 아들 차례였어요. 진호야, 떡집에 떡 맡겨놨는데 그거 찾아와. 어딘데요? 이 주소니까 차 타면 금방일 거야. 금방이 아닌데 여기 엄마 집에서 1시간 거리잖아요. 이 근처도 방앗간 많은데 왜 굳이 그 먼 곳에서 떡을 주문했어요? 그 집이 맛있게 자라니까 그러지. 아들은 입이 대빨 나와서 투덜거리는데 속으로는 너도 당해봐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1시간쯤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그 주소 맞아요? 거기 갔는데 방앗간이 아니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알려줬네. 다시 알려준 주소는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방앗간이었어요. 뭐야, 이렇게 가까우면서 나 똥개 훈련시킨 거예요? 엄마가 요즘 깜박깜박하네. 일부러 아들을 골탕 먹이고 나니 통쾌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려서 다 같이 식사를 하려는데 제가 며느리 밥그릇을 뺏었어요. 넌 맨밥 안 좋아하지 않니? 네가 좋아하는 누룽지 일부러 사놨으니까 그건 내가 끓여주마. 서울 너네 집에서도 네가 누룽지 줬으니까
내가 갚아줘야지. 추석날 누룽지 먹으라고요?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고? 여기 우리 집이니까 내가 주는 대로 먹어. 나도 네 집에서 네가 주는 대로 군소리 안 하고 먹었잖아. 저는 누룽지를 팔팔 끓여서 며느리 앞에 놓고 아들과 손주는 의아하다는 듯 쳐다보기만 했어요. 며느리는 뿔이 났는지 숟가락으로 푹푹 누룽지를 퍼서 먹더라고요. 저와 손주들은 먼저 식사를 끝내고 마당에서 채소를 뽑고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에 먹고 남은 정과 수육에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면서 둘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내일 아침 일찍 애들이랑 강릉 바다 구경 가자고. 태백에서 안 멀어서 금방 가. 그래요. 안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나 완전 열받았는데 휴가 왔다 생각하고 맛있는 회도 먹고 힐링하고 가야겠네. 구경할 거 많으니까 일찍 자야겠어요. 나한테는 같이 가자는 말도 없이 날 가족 취급도 안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그럼 그렇지라며 혀를 끌끌 찼어요. 그걸 보니 내 마지막 인내심이 폭발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아들 부부가 이부자리를 찾더군요. 엄마, 우리 작은 방에서 자면 되죠? 오늘 운전했더니 피곤하네. 일찍 자야겠어. 니들 같은 쓰레기들 잘 방 없으니까 당장 나가. 쓰레기? 이 늙은이가 노망 들었나?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야. 시궁창 냄새 난다면서 왜 남의 집에서 자냐고 네 주둥이로 얘기했잖아. 니들은 왜 내 집에서 자려고 해? 자식이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나가라니? 제 정신이냐고요? 그러는 니들은 나 하룻밤 자는 것 가지고 온갖 눈치 줘서 먹은 게 다 체할 정도였다고. 이런 천벌을 받을 것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몸서리 쳐지는데 눈치껏 갔어야지. 3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왜 꾸역꾸역 아들 집에서 자려는지 왜 그렇게 상식이 없어요? 민폐나 끼치고. 민폐? 오냐, 너 말 잘했다. 여기 내 집이니까 민폐 끼치지 말고 당장 나가. 그게 배알이 꼬여서 이러는 거예요? 이 밤중에 어디 가라는 거야?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나 저녁에 술 한잔해서 지금 운전 못해. 막무가내로 가라니 어이가 없네. 닥쳐, 그 주둥이 안 닫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 밖에서 3시간 기다린 거요? 회사 일 바빠서 늦게 온 거 아니냐고. 거짓말도 청산유수네. 그날 너 집에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인기척 소리 내다가 내가 초인종 누르니까 조용하더라. 그렇게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어서 그런 연기까지 한 거야? 알았다니 더 속일 것도 없네. 맞아요. 집에 없는 척 했어요. 낮부터 어머니랑 둘이 있는 거 진짜 짜증나고 숨이 턱 막힌다고. 별로 말도 안 섞고 싶은데 이것저것 묻는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냐고.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말도 못 걸어? 그게 짜증날 일이야. 네가 돗자리 매트 툭 던져주며 거기서 자라는데도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안 그래? 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그건 이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이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예 나 오지 말라고 이불 살 생각은 안 한 거겠지. 내가 전곡을 찌르니 뜨끔하니? 넌 네 마누라가 시애미를 기생충 취급하는데 뜯어말릴 생각은 안 하고 같이 합세해서 앞으로 검진받으러 올 때 누나 집에서 자라고 내게 말한다 그랬어?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인간아.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얘기 엿들은 거야? 니들이 나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얘기하더만 눈치껏 떨어져 나가라고. 맞아요. 내가 그렇게 싫은 티 팍팍 내면 알아서 저녁만 먹고 집에 가셨어야지. 눈치는 밥 말아 먹었나. 엄마, 속 좁게 왜 그래요? 니들 있으니까 썩은 내가 온 집안에 진동해. 내가 불편해 죽겠다는데 왜 안 나가? 내가 쫓아낼까? 네 발로 기어나갈래? 당장 대리기사 불러서 서울로 올라가. 알았다고요.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이때 마당에서 거실로 들어온 손주들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진짜 할머니더러 왜 남의 집에서 자고 가냐고 말한 게 진짜야? 제 정신이야?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까불지 마. 이왕 이렇게 된 거 니들은 누구 편이야?
엄마 아빠야, 할머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족끼리 편이 어디 있어? 니들이 엄마한테 쌍심지를 켜고 덤비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버르장머리 없이. 할머니가 좋으면 태백에서 살아. 나도 니들 필요 없으니까. 애들한테 잘하는 짓이다. 민준이, 민우는 밤 늦었으니까 할머니 집에서 자고 니들은 얼른 못 가. 엄마가 인간이야. 자식을 쫓아내?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 빨리 가자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다신 이 집구석에 오나 봐라. 아들 부부는 성질을 내면서 화를 못 이기고 씩씩거리며 가방에 짐을 챙기고 획 하고 나가버렸어요. 손주들은 안절부절하며 입을 열더군요. 할머니, 엄마 아빠 대신에 저희가 사죄드릴게요. 저도 엄마 아빠가 그 정도까지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네 부모가 니들 밥만 닮아도 니들 보기가 부끄럽네. 이부자리 펴놨으니까 니들 얼른 자. 아니에요. 엄마 아빠 술도 마셨고 대리기사 부르고 집까지 모셔가려면 저희가 있어야죠. 오늘은 이만 가고 조만간에 주말에 놀러 올게요. 할머니, 속 썩이지 말고 푹 주무세요. 무릎 아프면 전화해요. 그래, 나 생각하는 건 손주들밖에 없네. 손주들은 그래도 지 부모 걱정된다며 이 밤중에 부모를 따라 나서더군요. 저런 게 바로 자식인데 왜 우리 자식은 저러지 못할까요? 아들 며느리에게 작은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네요. 이제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야겠다 싶었어요. 속절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댁에서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오기로 했던 터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볼 텐데 뭐하러 전화해? 오늘 시댁에서 명절은 잘 샜어? 내가 막내 며느리라 형님들 눈치 좀 봤지. 내일 엄마 집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씨들 온다고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네. 나 짜증나 죽겠어. 형님들은 가라고 하고 나만 친정 가지 말라지 뭐야. 며느리 셋인데 네가 당연히 시누이 음식 장만해야겠네. 내일 못 가게 돼서 미안해 엄마. 사실 저는 안사돈과 몇 번 만나서 잘 아는데 워낙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절대 며느리에게 친정 가지 말고 시누이 수발들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딸이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는 걸 직감했죠. 결국 다음 날 딸과 사위는 오지 않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친구 미양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젯밤에 아들 부부를 집에 가라고 안 재우고 보냈다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네가 아무리 자식들 배려해준다고 해도 지들은 몰라. 네 인생 살기도 바쁜데 자식들 때문에 골머리 썩으며 살지 마.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생 너만 생각하며 살아. 친구의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어요. 아직 정기검진이 남았지만 이제 서울에 가도 자식들 집에서 자고 올 일은 없겠네요. 저는 소개팅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와 연애 반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반듯하고 깔끔한 이미지에 걸맞게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모든 면에서 듬직한 남편을 보고 흡족해 하셨지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제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첫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혼자 한복집을 운영하며 남편과 시누이를 다 명문대에 보낸 분이셨어요. 그래서 무척 억척스러운 분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대면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걱정이었는지 알게 됐네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동진이가 늘어지게 자랑할 만하네. 그래,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네, 국어 담당이에요. 딸이 이렇게 참하고 직업도 좋으니 부모님이 뿌듯하시겠어. 혹시 우리 동진이가 마음에 차지 않으실까 걱정이다.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동진 씨가 키도 훤칠하고 직업도 든든하다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하네. 실은 아버지 없이 자란 게 흠이 될까봐 내가 걱정을 좀 했어. 어머,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머니 혼자 힘으로 자식을 둘이나 명문대 보낸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유, 고마우셔라. 그 말을 들으니 부모님이 참 좋은 분들이실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참, 내 정신 좀 봐. 배고프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 이 많은 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전부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가능한 저에게 잘해주고 싶어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러다 결혼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저를 불러 작은 상자를 내밀며 생각지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동진이 낳았을 때 돌아가신 너희 시아버지가 사주셨던 거다. 구청 말단 공무원 월급으로 먹고 살기 빠듯할 때라 큰맘 먹고 사주신 거지. 너무 예뻐요. 동진 씨 낳으셨을 때면 30년도 더 됐을 텐데 전혀 촌스럽지 않네요. 네가 매사 좋은 점만 볼 줄 아는 애라 그런가 보다. 사실 너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이걸 주고 싶었는데 싫어할까봐 걱정했단다. 네? 이걸 저한테 주신다고요? 아니, 이 귀한 걸 왜? 귀한 거니까 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꽃 같은 네가 남은 인생을 내 아들한테 맡기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었단다. 받아주겠니? 그러면서 상자에 들어있던 반지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어머니를 닮은 깔끔한 디자인의 반지였어요. 예상치 못한 선물에 놀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네요. 그러다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감동해 반지를 받아든 순간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결혼하면 어머님께 열심히 효도하며 잘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저는 시어머니와 훨씬 더 친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예비 신랑과 밖에서 밥 먹지 않고 외식할 돈으로 장을 보거나 음식을 포장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외롭게 식사하실 어머니와 같이 저녁을 먹곤 했어요. 어머니도 그런 저희에게 고마워하시더군요. 남편에게는 연년생인 여동생이 하나 있었지만 해외 발령을 받아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안동찜닭을 포장해 같이 저녁을 먹다 제가 시누이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아가씨는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바빠서 저희 상견례 때도 못 왔잖아요. 저는 아직 인사도 못 했는데 결혼 전에는 볼 수 있겠죠? 아, 동미는 일이 많이 바쁜 것 같아. 아마 예식 날에 맞춰서 들어올 것 같네. 어머, 그래? 아쉽다. 미리 인사하고 싶었는데. 신경 쓸 거 없다. 이제 한 가족이 될 텐데 언제 인사하면 어떠니? 나중에 식 다 치르고 여유롭게 인사하면 되지. 네, 그럴게요. 근데 해외 근무는 힘들지 않을까요? 며칠 여행이야 재밌지만 몇 년씩 가족이랑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응? 아니,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걱정 안 해도 돼. 연락은 자주 와요? 그럼. 아주 귀찮을 정도로 자주 하지. 그래요? 그럼 저도 통화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랑 시차가 나서 통화하려면 한밤중에나 가능하지. 서로 피곤하니까 나중에 해. 아, 그런가?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뿐인 시누이와의 인사를 나중으로 미뤄야 했죠. 솔직히 저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이라 시누이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고달프다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틀림없이 자매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내심 시누이가 얼른 해외 근무를 끝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예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다 흡족한 결혼이다 보니 예식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도 저와 남편이 잘 어울린다며 부러워했고 하객도 많이 와주셨죠.
그래서 행복한 기분으로 결혼식을 마치고 패백을 준비하다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신없어서 이제야 생각났는데. 아가씨는 어디 있어? 나랑 아직 인사 못했는데. 그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뭐 돈다고 연락이 왔었어. 뭐? 얼마나 바쁘길래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도 못 와? 미국이 옆 동네도 아니고 한 번 왔다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내 동생이랑은 다시 한국 발령 나면 그때 인사하면 되지. 나중에는 지겹도록 보게 될 텐데 뭐. 그래서 저는 또 시누이와 인사할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모든 예식 절차를 끝내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며느리가 되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구나. 고맙다. 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웃으며 인사하고 여행길에 올랐죠. 그리고 장장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거쳐 신혼여행지인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멀리까지 여행 갈 생각은 못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좀 무리가 된다고 해도 멀리 가보고 싶어. 결혼하고 살다 보면 일주일 넘게 시간 빼기도 힘들 거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캐나다 나오는 거 보고 꼭 가보고 싶었다며. 그렇긴 한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난 자기랑 같이 가면 어디든 다 좋아. 동남아도 괜찮고. 에이, 그런 곳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신혼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야 하니까 좀 무리해도 괜찮아. 그래? 나야 너무 좋지. 고마워. 사실 신혼여행에 관련된 모든 경비는 남편이 부담하기로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제가 보태겠다고 해도 굳이 자기가 다 내겠다는 남편을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되어 꿈에 그리던 캐나다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맘때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캐나다가 자주 등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감히 직접 가볼 생각은 못하던 나라였거든요. 무엇보다 하루가 넘는 왕복 비행시간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남편의 배려로 꼭 가보고 싶던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여행 첫날은 너무 피곤해서 다른 걸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도착 시간이 너무 늦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씻고 두 사람만의 여유를 즐긴 뒤 본격적인 관광은 이튿날부터 하기로 했죠. 한데 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남편이 언제 준비했는지 근사한 와인과 안주를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건 언제 다 준비한 거야? 드라마에서 보면 다들 이렇게 하잖아. 그거 볼 때는 닭살 돋아서 질색이었는데 막상 내가 결혼하고 보니까 남들 하는 건 다 해보고 싶더라고. 어때?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자기는 겉으로는 상남자 같은데 은근히 자상하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외모는 돌아가신 아버님 닮은 것 같은데 성격은 어머니랑 비슷해. 그런가? 그럼 어머니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셔? 내가 이 반지 자랑하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근데 아가씨 성격은 어때? 어머니랑 비슷해? 글쎄? 난 남매라 그런 생각 잘 안 해봤어. 어서 한잔하자. 이거 마시고 오늘은 푹 자. 내가 이따가 다리 마사지도 해줄게. 정말? 결혼하니까 너무 좋네? 기분 좋게 마셔서 그런지 그날따라 와인 맛이 너무 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하면서도 남편이 주는 술을 거절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 마셨죠. 그러다 보니 와인을 석 잔이나 마시고 남편의 안마를 받으며 기절하듯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낀 제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생수를 찾아 마시고 남편을 향해 돌아누웠어요. 그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손으로 침대를 쓸어보니 곁에서 잠든 줄 알았던 남편이 자리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심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지난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어디 갔을 리가 없으니 당연히 화장실에 있을 거라고 여기며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네요. 하지만 안 마시던 술을 마셔서 그런지 가벼운 두통이 느껴져 쉽게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두통약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죠. 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가 문을 두드려 봤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네요. 의아한 마음에 호텔방을 구석구석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어 호텔 로비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다급한 마음에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남편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했네요. 그런데 그때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꾸물거리니? 시간 없다. 죄송해요. 긴장해서 그런지 속이 너무 안 좋아요. 나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야. 그래도 정신 차리고 며느리 깨기 전에 빨리 끝내자. 네, 화장실 한 번만 더 다녀오고 바로 가요. 아유, 뭘 잘못 먹은 거 아니니?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 재우려고 와인을 마시자고 하긴 했는데 저는 긴장해서 마시는 척만 했거든요. 빨리 다녀올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가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캐나다의 호텔 로비였어요. 그런데 한국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니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데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가요. 그래, 그 사람들은 도착했다니? 네, 아까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얼른 가자. 근데 절대로 성희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 알지? 애 깨기 전에 얼른 해치우려면 시간이 없어. 괜찮아요. 원래 와인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인데 오늘은 기분 좋다고 좀 더 마시더라고요. 아마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잘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 어서 가자. 저는 벽에 숨어 두 사람의 얘기를 듣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저 몰래 뭔가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초조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드나드는 걸 보니 본인도 두려움에 떠는 게 확실했네요. 남편은 긴장하면 장이 예민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이에요. 준비는 제대로 된 게 맞는 거지? 일 처리는 정확한 사람이니? 그럼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이쪽으로는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래요. 그래? 별 탈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희는 절대 모르게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대충 듣기에도 섬뜩한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오들오들 떨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그 짧은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몇 년 전에 본 영화에서 산채로 장기 매매당한 배우의 처절한 모습도 떠오르고 친정 부모님의 얼굴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해 만난 모임에서 친구들이 한 말도 떠올랐죠. 그날 제가 입에 침이 마르게 시어머니를 자랑하자 친구들이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신다는 거야? 그래, 일하느라 힘들다고.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혼수도 필요 없다고 우리 필요한 것만 알아서 사라고 간섭도 안 하셔. 너희 시어머니 혼자 자식을 둘이나 명문대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어? 원래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잘 되면 시어머니가 바라는 게 많아지게 마련인데? 에이,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셔. 신혼집도 시댁 근처에 얻는다고 했더니 괜히 그럴 필요 없다고. 학교 근처에 얻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분명히 둘 중 하나다. 둘 중 하나라니? 뭐가? 시어머니가 보기 드문 천사던지
아니면 본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시던지. 때라니? 무슨 때? 솔직히 성의 정도면 정말 아까운 며느리감이잖아.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어서 결혼시키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야, 너 막장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괜히 결혼 앞두네. 심란하게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그래, 우리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그렇게 말하며 피식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신혼여행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자 그 친구의 말이 생각난 거죠. 혹시나 그동안 제가 보아오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예전에 들었던 또 다른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속삭인 적이 있거든요. 언니,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우리 학교 영양사 선생님 얼마 전에 사직서 낸 거 알죠? 그거 결혼하고 의사 남편 내조하려고 그만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래요. 아니라고?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더니 사직서 냈다고 다들 그렇게 알던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기 결혼 당할 뻔하고 충격받아서 유학 가는 거래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사기 결혼이라니? 반년 가까이 만난 약혼자가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 결혼 사기꾼이었다네요? 부모라고 소개한 사람들까지 싹 다 한패였나 봐요. 의사한테 시집 간다고 결혼에 필요한 비용 전부 신랑 측에 줬는데 그거 받고 잠수 탔다는 거 있죠? 뭐? 아니, 결혼까지 하려던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언니,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예비시댁에도 매일 드나들었는데 전혀 의심 못했나 봐요. 그 집도 사기치려고 빌린 집이었다던데요. 시어머니도 무지 잘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역시 너무 잘해주면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니까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러니까요. 이제 결혼할 사람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인가 봐요. 그런 얘기를 나눴던 2년 전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다던 후배의 말이 생각나자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까지 나더군요. 일부러 저를 재우려고 술을 먹인 남편과 제가 깰까봐 노심초사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땀을 쥐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걸 지켜봤네요. 한데 틀림없이 호텔 방으로 올라갈 것 같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객실 쪽으로 올라가는 대신 지하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 잠시 고민하다 바로 옆에 멈춰 서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홀린 듯 두 사람이 향한 곳으로 따라갔네요. 잠시 후 주차장에 도착한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정체불명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과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숨죽이며 바라봤습니다. 두 모자가 그 사람들과 모종의 음모를 꾸미는 것 같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과 한참을 얘기 나눈 뒤 남편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네주더군요. 그러자 남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남편에게도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먼저 차에 올라타자 뒤이어 남편과 시어머니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제가 묵는 호텔 방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과 시어머니는 남자들이 탄 차의 뒷자리에 함께 타더군요. 저는 의외의 상황을 만나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생각대로면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음모를 꾸민 뒤 제가 있는 호텔 방으로 올라가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안심이 되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저를 재워놓고 몰래 무슨 일인가를 꾸미는 건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를 태운 차에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 차를 놓치면 두 사람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저만 호텔에 놔두고 떠나려는 그들을 보니
조금 전과는 또 다른 불안감도 엄습해 왔습니다. 먼 타국에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출발하려는 차 앞으로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이동진,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내려? 그러자 운전하던 남자가 놀라서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려 저를 향해 영어로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차에서 내리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러려고 나한테 술 먹인 거야? 당신 잠든 거 아니었어? 아니, 세아가, 네가 어떻게... 왜들 이렇게 놀라세요? 귀신이라도 본 것 같네요? 서울에 계셔야 할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놀랄 사람은 저 아니에요? 내가 다 설명할게. 무슨 설명? 뒤에서 이렇게 몰래 딴짓하는 자기를 내가 어떻게 믿어?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야? 꿍꿍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이렇게 딱 걸리고도 오리발 내밀겠다는 거야? 아까 어머니랑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나 자는 사이에 대체 뭘 해치우려고 하는 건데? 성희야, 흥분하지 말고 제발 방에 가서 기다려라. 아니요, 어머니. 이런 상황을 제가 다 봐버렸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기다려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한테 무슨 해코지라도 하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밖으로 나가는 걸 보니 그것보다 더 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성희야. 이 시어미가 맹세하마. 그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런데 저와 시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차에 앉아있던 남자 중 한 명이 내리더군요.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 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언뜻 들으니 시간이 지체되어 서두르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 당황한 남편이 쩔쩔매며 남자들을 향해 연신 사과하고는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말해요. 더는 속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될 텐데. 성희가 다 봤잖아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저만 모르는 얘기를 떠드는 두 사람을 보니 저는 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려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네요. 동미를 데리러 가는 거야. 동미라니? 아가씨, 말하는 거야? 그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에서 근무 잘하고 있는 아가씨를 왜 여기서 찾아? 사실은 그게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려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울음이 터지자 그치기 힘든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통곡하듯 말했어요. 동미가, 내 딸이 행방불명됐다. 아가. 네? 행방불명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회사에서 미국 발령받아 근무 잘하던 애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어. 그게 정말이에요? 저한테는 아가씨 잘 지낸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에 못 나오는 것도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고 하시고 연락도 자주 한다고 하셨잖아요. 결혼 앞두고 행복해하는 너한테 차마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우리 집안일로 사돈 어른들까지 놀라게 해드리기도 싫었고.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경악했습니다. 미국에서 바쁘게 생활하느라 오빠의 결혼식에도 올 수 없다던 시누이가 실은 먼 타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어머니는 울음을 삼키느라 제대로 말씀을 잇지 못하셨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자기한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절대 모르게 하고 싶어 하셨어. 가뜩이나 여자는 결혼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런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자기는 말을 해줬어야지.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솔직히 나도 자기한테 좋은 일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 결혼하기도 전에
시댁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는 거 달갑지 않을 것 같았거든. 뭐야?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나랑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자기는 귀찮았을 것 같아?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나도 가족인데. 그럼 나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떨 것 같아? 어머니랑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숨기고 전전긍긍하는 동안 나만 아무것도 몰랐는데 내가 마냥 고마워할 것 같아? 제가 눈물을 삼키며 묻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미안한 듯 답했습니다.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나는 두 사람을 이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거듭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근데 너를 가족으로 생각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만은 정말 행복한 신부로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 근심 걱정으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동진이한테도 내가 그러자고 했다. 미안하구나.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가씨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차마 답하지 못하시고 남편이 대신 입을 열었네요. 그때가 우리가 식장 예약하고 예물 보러 다닐 때였어. 동미가 일이 바빠서 상견례 날에 못 나온다고 사과하길래 예식 날을 말해주고 그때는 꼭 미리 나오라고 했지.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해도 안 되더니 미국 지사에서 본사로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 동미가 휴일 지나고부터 연락 없이 결근한다고. 뭐? 아가씨 모범생이라 학교 다닐 때도 결석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동미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본사에 계속 동미를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본사에서도 해외 파견 근무 중에 발생한 일이니 백방으로 찾아보겠다고 했지. 그래서 뭐 진전이 있었어? 경찰 조사 결과 동미의 마지막 행적은 여기 캐나다였어. 직장 동료들한테 주말에 바람 쐬러 캐나다로 잠깐 여행을 간다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마지막이 캐나다였고. 뭐? 그럼 혹시 그래서 여기로 여행 온 거야? 그래, 미안해. 솔직히 나도 회사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신혼여행이 아니면 따로 오기가 어렵겠더라. 하, 나만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까지 나 모르게 여기 따라오신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무작정 캐나다에 오면 아가씨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실은 경찰한테만 맡겨놓기가 불안해서 내가 따로 한인 사회에 줄을 놓았어. 줄이라니?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나가 캐나다 사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그 친구 통해서 현지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 일을 맡겨달라고 했어. 말하자면 캐나다 탐정이지. 경찰은 일이 많으니 우리 동미 일에만 매달리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 아, 그럼 저기 차에 탄 저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내 부탁으로 동미 찾는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까 사례금을 준 거구나. 그럼 건네받은 쪽지는 뭐야? 혹시? 맞아. 우리 결혼식 이틀 전에 동미를 찾았다고 연락받았어. 아까 준 쪽지는 동미가 있다는 곳에 주소를 적은 종이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 지리를 모르니 거기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던 거야. 정말이야? 아가씨를 찾았다고? 세상에. 그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어서 차에 타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도 같이 가려고? 당연하지. 아까 내 말 뭐로 들은 거야? 나도 이제 가족이야. 내가 모르면 몰랐지. 이런 일을 알고 어떻게 혼자 발 뻗고 호텔에 있어? 우리도 가보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몰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어머니도 가시는 곳인데 내가 못 갈 이유가 없지. 더군다나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고. 어서 가자니까? 남편은 결국 그런 저의 기세에 눌려 함께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 1시간 넘는 길을 달려 낯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저희를 그곳으로 안내한 남자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한 캐나다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집에 미리 연락을 해놔서 새벽 방문도 괜찮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에 남편은 비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자기가 모르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가겠다고 말해달라고 했었거든. 어서 내리자.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동미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어서 가보자. 그래서 저희 일행은 앞서 걷는 남자들의 뒤를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형적인 캐나다의 주택가로 들어선 남자가 거침없이 그중 한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노년의 백인 여성이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 미소를 보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솔직히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머릿속으로 별별 상상이 다 들었거든요. 혹시 신우이가 현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무서운 상황에 놓인 건 아닐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백발의 여성을 보니 그런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네요. 저희 세 사람은 한꺼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늦은 시간임에도 주인장 할머니는 연신 미소를 잃지 않고 따뜻한 차까지 내주더군요. 그리고 눈물로 범벅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건넸어요. 몇 분 후 어머니가 안정된 걸로 보이자 2층을 손으로 가리키며 올라가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맞잡은 저희 부부와 어머니는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된 나무 계단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실내에 울려 퍼지더니 누군가 2층에서 내려오는 게 보였죠. 그러더니 쏜살같이 시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야? 동미구나. 우리 딸. 엄마.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한데 그중 가장 놀란 건 바로 주인장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놀란 얼굴로 신우이를 향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살아난 거냐고, 이제 가족과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실은 나 여기서 여행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바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 차에 부딪혔는데 그 사람들이 내 여권이랑 핸드폰이 든 가방을 들고 도망쳐버렸어. 근데 그때 머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야. 다행히 팔이 부러진 것 외에는 다른 부상은 크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깜깜했어요. 뭐? 아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우리 딸? 근데 그때 저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주고 병원에도 데려다줘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온 거예요. 여기는 그 사람의 부모님 댁이야. 저분이 그 어머니이고. 아유, 그렇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시어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주인 할머니를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자신은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신우이 덕분에 그동안 즐거웠다고 답했죠. 그런 뒤 신우이를 향해 언제 기억이 돌아왔는지를 거듭 묻더군요. 상황을 미루어 보니 저희가 그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우이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신우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생각났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는데 고요함을 뚫고 엄마랑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순간 섬광처럼 머릿속에 지난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 발령받아 비행기 타던 날도, 캐나다로 여행 오던 날도, 사고당한 날도, 전부 다요. 남편은 연신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신우이의 말을 주인장 할머니에게 통역해주고 있더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신우이의 손을 잡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재회한 가족들은 그날 동이 트도록 눈물, 콧물 흘리며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신우이는 첫 인사를 나누게 됐죠. 제가 먼저 웃으며 신우이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반가워요.
하나뿐인 신우이 만나는 게 이렇게 첩보 영화 찍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언니. 신혼여행을 저 때문에 망쳐서 어쩌죠? 면목 없네요, 정말. 아니요. 세상 어떤 새 신부도 저같이 절대 잊지 못할 신혼여행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에야 비로소 저는 동진 씨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랑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전쟁터에 같이 나간 전우 같은 느낌도 들고요. 고마워요, 언니. 언젠가 오늘의 이 미안함은 꼭 갚을게요. 그래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한국 가서 놀란 몸과 마음 추스르는 게 먼저 같네요. 그래야지요. 아, 생각만 해도 그리워요. 우리 집 냄새랑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요. 그러면서 웃더군요. 그 뒤로 저희는 바쁘게 대사관을 오가며 아가씨의 귀국을 위한 절차를 밟았어요. 기억도 잃고 여권도 잃어버린 아가씨는 그야말로 국제 불황자가 될 뻔한 상황이었죠. 그때 그런 아가씨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분들과 어렵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의 행적을 찾아준 캐나다 탐정들이 저희에게는 은인이었네요. 그래서 탐정들에게 약속한 금액보다 더 큰 사례를 하려 했지만 극구 사양하더군요. 처음에 그들을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로 착각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또 신우이가 자신을 돌봐주던 주인 할머니께 어떻게 감사함을 표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자 종종 소식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해 신우이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며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셨고 석 달 정도가 지나자 말끔히 건강을 회복한 신우이는 회사에 복직할 날을 앞두게 되었네요. 그런데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가족이 모두 모인 주말 저녁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던 저와 남편의 귀에 갑자기 신우이의 비명소리가 날아와 꽂혔어요. 저희는 혼비백산에 달려나갔고 방에 계시던 어머니도 놀란 표정으로 거실로 나오셨죠.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신우이가 낯선 남자의 목을 끌어안고 비명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며 펄짝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구나 아가씨가 매달려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금발의 외국인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라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그러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가씨? 이게 지금 무슨, 이 외국인 아는 사람이에요? 언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를 구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요. 아, 그때 유럽 출장 중이라 인사도 못하고 왔던 그분이군요? 네, 그렇게 헤어진 게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나 봐요. 네? 인사 못한 게 아쉬워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신우이의 말에 저희는 모두 어안이 벙벙했죠. 하지만 이내 어렴풋이 상황을 짐작한 남편이 남자를 향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웃으며 남편을 바라보던 남자가 입을 열어 모두를 놀라게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놀란 시어머니를 향해 신우이가 말했죠. 존이 원래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 때 한국인 친구랑 단짝이기도 했고 한국 노래랑 영화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얘기도 잘 통하고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했어요. 그리고 아, 그러셨구나. 잘 됐네요. 마침 오늘 음식도 많이 했는데 같이 식사하면 되겠네요. 그러게. 존,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남자의 손을 잡아 끌자 남자가 거침없이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어서 앉아라. 아니, 앉으세요. 라고 해야지. 근데 무슨 인사를 하려고 앉으시라는 거야? 하지만 남자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계속 시어머니에게 앉으라는 말만 반복했네요. 그래서 의아한 마음을 안고 어머니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그런데 다음 순간 거구의 외국인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넙죽 엎드려 어설프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모두 놀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남자의 입에서 또 뜻밖의 말이 터져 나오더군요. 나 동미 사랑해. 동미랑 결혼하고 싶어서 왔어요. 동미도 나 사랑해. 그렇지. 뭐라고? 동미야, 엄마가 제대로 들은 게 맞니? 이 사람이 너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엄마, 아까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캐나다에서 서로 마음 확인했었어요. 근데 하필, 존이 출장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얼굴도 못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존이 회사에 요청해서 이번에 한국으로 발령받았어. 나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큰일 겪은 나를 다시 캐나다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들어온다고 일부러 한국 근무를 지원했거든요. 뭐라고? 신우이의 폭탄 선언에 온 가족의 눈길이 낯선 파란 눈의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고장난 듯 서 있기만 했네요. 그때 저희처럼 마른 침만 삼키던 시어머니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깜짝 놀랄 대답을 꺼내놓으셨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인데 서로 마음까지 맞는다고 하니. 그래, 결혼해라. 엄마.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결혼이라니요? 전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잖아요. 동진아,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거. 이번에 우리도 알게 됐잖니? 동미가 캐나다까지 가서 그런 고초를 겪을지 어떻게 알았겠니? 존이 아니었다면 동미가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외국인이라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동미랑 우리 배려해서 자기 나라 등지고 해외 근무까지 신청했다지 않니? 난 이 결혼 찬성이다. 저도 찬성이에요. 두 사람 아무리 반대해도 절대 헤어질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생사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저와 시어머니의 얘기에 펄쩍 뛰던 남편도 결국 한숨 쉬며 입을 다물었네요. 신우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정말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니도 고마워요. 그리고 넉 달 뒤 신우이와 그 생명의 은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남자의 어머니까지 한국에 오시게 됐죠. 결혼식을 앞두고 호텔에 묵겠다는 사돈을 어머니는 극구 시댁으로 모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빈털터리 내 딸을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호텔에 가시라고 해요? 사돈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동안은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2주가 넘는 시간을 한 집에서 생활하신 두 어머니는 국적과 나이, 사돈이라는 상황을 다 뛰어넘는 친구가 되셨답니다.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가시는 사돈을 끌어안고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던지 저까지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 뒤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딸 둘을 낳고 아가씨도 귀여운 아들 하나를 얻은 뒤 행복한 한국살이를 이어가고 있네요. 캐나다에 계신 사돈어른도 거의 매년 한국에 나와 시댁에서 연말을 보내십니다. 신기한 건 아들네 집을 놔두고 꼭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언어라는 건 정을 나누는 일에 전혀 장벽이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귀한 자식을 나눠 가졌다는 공통점만으로도 마음을 나누기에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만난 신우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때 제가 신혼여행 망쳐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어머,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마음에 담아둬요? 저 다 잊었어요. 그리고 그런 뜻깊은 신혼여행도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아니죠. 캐나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그때는 제대로 관광 한번 못했잖아요.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비행기 티켓이요. 온 가족 다 같이 편하게 다녀오시라고 1등석으로 준비했어요. 아니, 이게 돈이 얼만데. 아이, 언니 같은 분이 우리 오빠랑 결혼해줘서 제가 얼마나 고마운데. 이깟 1등석이 문제예요? 오빠한테 올해 휴가 미리 물어봐서 그날에 맞춰서 끄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둘만의 오붓한 신혼여행은 어렵겠지만 애들이랑 같이 하는 가족여행은 또 다른 의미로 행복할 거예요. 참, 숙소는 따로 안 잡았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애들 보고 싶다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혹시 저희 시어머니 불편한 건 아니죠? 불편하긴요. 사돈어른이 얼마나 유쾌한 분인데. 정말 고마워요. 잘 다녀올게요, 아가씨. 아니에요. 진즉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애들이 어려서 기다리느라 너무 늦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요즘 한창 여행 준비로 정신이 없답니다. 여러분, 저와 시댁 식구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을, 어쩌면 불행으로 남을 수 있던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죠.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가혹하다 느낄 수 있는 일을 이겨내고 나면 그 뒤에 생각지 못한 행복과 행운이 따라올 수도 있더군요. 그러니 지금 당장 사는 게 힘겹고 괴롭더라도 현명하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새로 다가올 기쁨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